내 문자 못 봤어? 아니, 이러고 있을 거면서 왜 전화도 안 받는데? 왜 오자마자 신경질이야? 전화 받아봤자 좋은 소리 할 것 같지 않아서 안 받았지. 어떻게 그래? 난독증 있어? 우리 엄마 위암이라고. 애 좀 대신 데리러 가라고 했잖아. 장모님 위암이랑 애 데리러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 이해. 당신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니?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아, 시끄러워. 그래서 장모님이 죽었어? 위암인 건 안타깝지만 촉이라며. 그리고 그건 그거고, 애 엄마가 애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아? 왜 자기 일을 나한테 떠밀어? 각자 역할이 있는 거 아냐? 제발 자기 부모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 왜 남의 아들한테 그래? 부탁이니까 니네 부모님 일에 나 좀 끼워 넣지 마. 우리 이참에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걸로 하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자기도 사위면서 진짜 너무하다. 그래, 좋아. 앞으로 나도 자기 집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바라던 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 그래, 바라지 마. 아주 바라던 바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번 돈에서 장모님 병원비 보탤 생각 하나도 하지 마. 그리고 그 핑계로 애랑 집에 소홀한 건 나는 못 보니까 오늘처럼 문제하지 말고, 알겠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소영 씨는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말을 잘 듣고 모범적인 성격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교실에서는 언제나 선생님의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이 잘 드러났던 사건은 초등학교 시절 학급 임원 선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반 친구들이 그녀를 반장으로 추천했지만 소영 씨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많다며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반장에 선출되었고, 이후 학급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소영 씨는 언제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리더로 기억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그녀가 중학교, 시절 학교 축제 준비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을 때 소영 씨는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정리와 청소를 자처했습니다. 소영 씨는 늘 남들이 꺼리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격이었고 그 덕분에 축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성실함에 감사했고 선생님은 그런 그녀를 칭찬하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영 씨는 학업에 있어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예습과 복습을 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짜서 철저하게 공부 계획을 세웠고 그 덕분에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실수를 두려워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언제나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가 함께 살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었죠. 부모님은 소영 씨와 언니에게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셨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란 두 자매는 늘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습니다. 특히 소영 씨와 그녀의 언니는 학창 시절부터 함께 숙제를 하거나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언니는 소영 씨에게 롤모델 같은 존재로 모범생인 소영 씨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 역시 두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쁨을 느꼈고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의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아버지는 잠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그 누구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다독였습니다. 언니와 소영 씨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더 성숙해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로 소영 씨와 언니는 아버지를 응원하며 용돈을 아껴 생활비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가족들은 힘을 모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은 이 시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구했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경험은 이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영 씨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박소영 씨는 마침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언니의 기대 속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갔고, 대학에서의 새로운 삶은 소영 씨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모범생이었던 그녀는 대학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차근차근 개척해 나갔습니다. 소영 씨는 입학과 동시에 여러 과목에 열중하며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전공 선택에 있어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온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의 부모님과 언니에게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소영 씨는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과제도 성실히 해냈으며 새로운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해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 활동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책임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 덕분이었죠. 가장 큰 도전은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가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모두 잘 해내며 힘든 시기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소영 씨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부모님과 언니는 소영 씨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녀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다른 사회초년생처럼 소영 씨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았고 어린 딸의 결혼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더욱 애틋해져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남편과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회사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그때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하지 않았던 반항을 하니 부모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겨우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이 얼마나 없었는지 부모님의 심정보다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의 부모님의 반대에 힘들어하던 때라 그녀 못지않게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5살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29살이었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궁합을 보지 않았습니다. 둘은 워낙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결혼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녀가 어리다는 점을 좋게 보셨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한 여파 때문에 남편과 그녀의 부모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진짜 안 갈 거야? 언제는 나왔다고 반기셨나? 괜히 좋은 날 기분만 망치지. 자기만 갔다 와. 나는 집에 있을게. 그거야 결혼 전일이잖아. 이제는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러지 말고 가자. 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 줄 알고 밥도 안 했어. 아, 몰라. 나도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 라면 끓여 먹을 테니까 이따 집에 올 때 뭐라도 사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려서 반대하신 거지.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건 없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못 믿어왔으면 그러셨겠냐고. 나를 무시한 거잖아. 자기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마음에 드셨으면 그렇게 반대하셨겠어? 그리고 막말로 나한테 결혼 반대했던 거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셨잖아. 사과.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사과까지 해야 돼. 아, 됐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라면을 먹던 굶던 알아서 해. 나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그녀는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까지 남편 없이 친정에 다녀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무시했다며 친정에 가는 것을 꺼렸고 그녀는 점차 남편에게 친정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로 기분만 나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너 혼자 왔어? 그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바빠. 아빠 생신 선물 사왔는데 그이가 못 와서 대신 선물로 드리라고 했어. 아빠, 여기 있다. 백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바쁜 게 제일이야. 너는 백서방 몸 축나지 않게 잘 챙기고. 뭐야? 매제 또 안 왔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매번 못 와? 언니가 좀 이해해줘. 바쁘니까 그렇지. 그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많이 닫혀 있었고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점차 쌓여갔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녀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면 남편도 차츰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무슨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저러는지. 그녀의 서운함은 점차 미움으로 번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던 것이었는데 남편의 속 좁은 마음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를 그렇게 원하고 바랐나? 그녀는 스스로도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영 씨는 결혼 후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4살 차이라도 궁합은 한 번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4살 차이가 그녀와 남편처럼 천생연분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녀도 남편과 자신은 운명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0까지 안 맞는 부분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신혼이라는 시기를 넘기자 그녀와 남편은 옷을 개는 방법이나 식사하는 방법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같은 큰 방향까지 모든 면에서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도 그 의문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가해? 무슨 그런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럼 앞으로는?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이 다 있어. 말꼬리 잡는 거 보니 또 시작이네. 그게 뭐가 중요해? 너랑 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사는 거 다 똑같다.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나 이번에 대박 정보 하나 얻었거든. 돈 좀 있어? 이번에 투자하면 너나 나 한 방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들이 볼 때 똑같이 잘 사는 것보다 자신이 만족하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이 말한 대박은 그녀가 남편과 살면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손에 넣을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보수적인 시부모님의 시집살이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지 시부모님은 그녀가 젊고 어리다는 이유로 좋아하시면서도 배운 것도 없이 시집을 왔다며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대체 너한테 뭘 가르쳤냐? 시부모님의 말은 점점 도를 넘었고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이 깊어질 즈음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철없는 시누이까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과 8살 차이가 났으며 그녀와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지만 걸핏하면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막내이자 늦둥이로 자란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애지중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시누이는 21살에 사고를 쳐 결혼했는데 육아는 뒷전으로 미룬 채 늘 백화점 쇼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한테 돈 주는 건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동생 주는 건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내 동생이 당신 부모님처럼 당신한테 함부로 했어?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그래? 아니, 당신은 동생을 계속 저렇게 쇼핑 중독으로 둘 거야? 아가씨 저러는 거 자기 탓도 있어.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 들먹일 건데? 뭐가 얼마나 상처였길래 내내 그러는 건데? 당신 열등감 있니? 뭐? 열등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왜? 내가 당신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열등감? 그런 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그리고 내 동생 쇼핑 중독이라고? 다 능력 있는 오빠 믿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뭐 그렇게 의지할 형제가 있어? 까칠하고 지밖에 모르는 언니밖에 없잖아. 뭐? 알았어.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고 그녀는 점점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들으면 엄청 많이 버는 줄 알겠네. 그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결혼은 이게 아니었는데 고작 이렇게 살려고 그 난리를 치고 결혼을 했나? 그녀는 어디에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혹여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면 사람들은 그거 봐라,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슬며시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행복할 수 없다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키지 않은 결혼을 허락하셨을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즈음 마치 그녀의 이혼을 막으려는 듯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었기에 그녀는 이혼을 포기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생긴 아이였기에 시댁에서는 너무나도 반기셨고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차가웠던 남편 역시 아이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거라도? 뭐든 다 얘기해. 내가 사줄게. 그리고 나 퇴근하고 밖에서 만날까? 자기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외식도 하자. 아이 덕분인지 남편은 예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남자와는 미래가 없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지니 아이가 복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부부 사이가 좋아졌고 그녀는 이 기회를 시작으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겨도 여전히 처가를 멀리했습니다. 그녀가 출산했을 때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오신다고 하자 남편은 모습을 감추었고 밤늦게나 되어 전화로 부모님이 가셨는지 확인했습니다. 어이가 없던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는데 계속 이럴 거야? 그러자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러게 니네 부모님이 너무하셨지. 나도 그렇다. 내 아들 자식 니네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 싫다. 그러니까 다음엔 우리 손주 니네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가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왜 저희 부모님이 외손주 얼굴도 못 봐요? 걔 성이 백씨잖아. 그리고 너는 출가외인인 거 모르니?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하고는 남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아가씨는 왜 남의 집에 그렇게 자주 와요? 게다가 그이는 왜 남의 카드값까지 내주고 있죠? 뭐? 아니, 그거 내가 아직 많이 어리니까. 아, 됐고. 너네가 뭘 그렇게 따지니?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네 하고 말아야지. 여자인 나도 너한테 질린다. 예.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민망했던 시어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그녀가 한때 품었던 희망의 씨앗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은 의외로 빨리 흘렀습니다. 초보 엄마로서 정신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딸아이는 한동안 아토피와 감기를 달고 살아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자기, 일 그만둬라. 애가 저런 건 엄마 책임 아니야. 뭐? 지금 책임을 따지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아빠잖아. 아빠는 뭘 했는데? 애 우유 한 번 타본 적 없고 목욕 한 번 시켜본 적 없잖아. 그건 엄마가 할 일이잖아. 됐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녀는 참고 싶지 않았지만 일과 육아에 바빠서 집안 살림에 소홀했던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자주 아프다 보니 회사에서는 자주 조퇴를 해야 했고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만을 생각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돈 번다고 큰소리 쳤으니 어디 한번 생활비나 많이 내놔봐라. 그녀는 그런 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게도 아이는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보살피기 시작하자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 건강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옳았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아이가 아프지 않으니 그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이가 주는 기쁨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가 너무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지나자 그녀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당신 혹시 나 몰래 딴 데 돈 쓰냐? 그녀는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카드 내역 보면 알잖아. 다 생활비지. 자기 동생한테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쓰는 나한테 뭐라고 하냐? 왜 자기 동생한테 쓰는 건 안 아깝고 내가 쓰는 건 아까워?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다. 어떻게 너는 맨날 죽자고 덤벼드냐? 어디서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게 씀씀이만 커서. 아무튼 카드값 줄여. 안 그럼 카드 확 뺏는다. 그 말에 그녀는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수 있었고 더 이상 치사한 꼴을 보지 않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중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위암이래. 다행히 초기라고는 하는데 수술은 하셔야 하나 봐. 아빠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 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기라고는 하지만 암이라는 소식에 그녀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으로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암이라니, 정말이야? 그녀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술하면 아무 문제 없대. 내가 애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문제야. 네 언니도 와서 내내 울다 갔어. 나는 괜찮다고 그냥 알려주기만 한 건데 우리 딸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어쩌나. 엄마, 수술은 언제 받아? 다음 주. 너 괜히 올 거 없어. 수술 시간 짧지도 않을 것 같고 너 아직 애도 어린데. 엄마 괜찮아지면 그때 나 백서방이랑 와. 백서방 얼굴 너무 못 봐서 엄마가 보고 싶다.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들도 아닌데 뭐가 보고 싶다고.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보고 싶지. 큰 사위야 워낙에 자주 보니까 괜찮지만 우리 막내 사위는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망할 사위는 자신이 당한 것만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걸 여태 마음에 담아두고 미안해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전부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그저 엄마 곁을 지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위암이라고 아이를 대신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의 처음 하는 부탁이었지만 아무리 막돼 먹은 남편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언제 데리러 오시나요? 네. 하은이 아빠가 아직 안 갔나요? 네, 지금 하은이 혼자원에 있는데 저도 퇴근을 해야 해서. 그녀는 시간은 벌써 밤 8시가 되어가고 있었고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하며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보니 남편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고 빈 그릇도 치우지 않은 채 팬티 바람으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말했습니다. 내 문자 못 봤어? 아니, 이러고 있을 거면서 왜 전화도 안 받는데? 남편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왜 오자마자 신경질이야? 전화 받아봤자 좋은 소리 할 것 같지 않아서 안 받았지. 그녀는 더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래? 난독증 있어? 우리 엄마 위암이라고. 애 좀 대신 데리러 가라고 했잖아. 남편은 장모님의 위암과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장모님 위암이랑 애 데리러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 그녀는 속상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이해. 당신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니?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남편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그래서 장모님이 죽었어? 위암인 건 안타깝지만 초기라며. 그리고 그건 그거고 애 엄마가 애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아? 왜 자기 일을 나한테 떠밀어? 각자 역할이 있는 거 아냐? 제발 자기 부모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 왜 남의 아들한테 그래? 부탁이니까 니네 부모님 일에 나 좀 끼워 넣지 마. 우리 이참에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걸로 하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그녀는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사위면서 진짜 너무하다. 그래, 좋아. 앞으로 나도 자기 집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바라던 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바라지 마. 아주 바라던 바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번 돈에서 장모님 병원비 보탤 생각 하나도 하지 마. 그리고 그 핑계로 애랑 집에 소홀한 건 나는 못 보니까 오늘처럼 문제하지 말고, 알겠어? 그녀는 남편이 큰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녀는 이미 그와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직 활동, 엄마의 병간 후 아이 돌보는 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병간호는 언니와 번갈아 가며 했고 2달 정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끝에 한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녀의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시댁에서는 그녀의 취직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애도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 아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줄 알겠다. 남편 얼굴에 똥칠하는 건 줄도 모르고 잔말 말고 포기해. 알았어?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일할 거예요. 남편 얼굴 똥칠하는 것보다 돈 한 푼 못 번다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제 마음이 더 중요해요.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에요. 모함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함이요? 못 믿겠으면 아가씨가 아가씨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지.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아주 망상의 소설을 써라. 다 너 생각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속이 베베 꼬여서. 알았어. 대단한 푼돈 마음껏 벌어. 대신 나는 다음 달부터 생활비 안 준다. 잘난 당신 월급으로 해결해. 그럼 됐지?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의 밥과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내놓지 않는 남편의 몫까지 그녀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렇게 살바해야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한마디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빠 싫어? 왜 그렇게 생각해? 하은이 눈에는 그렇게 보여. 내 친구 지율이네. 엄마 아빠는 되게 친한데. 하은이는 아빠 좋아? 응, 아빠잖아. 딸의 말에 그녀는 이혼 서류를 써놓고도 남편에게 던지지 못했습니다. 딸아이 눈에 눈물 나는 꼴은 참아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번 결심이 꺾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와 남편은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냈고 서로의 무관심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퇴원 후에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식단과 생활 습관을 고치며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언젠가 딸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진정한 독립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심이 거기까지 갔던 그녀는 그 후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녀를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욕했지만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이제는 시댁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니 세상 그리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예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는 대면대면하게 지냈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익숙해져 갈 즈음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5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난데 나 지금 유민이랑 당신 회사 근처에 있어.
할 말이 좀 있는데 나올 수 있을까? 무슨 얘긴데?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같이 점심 먹자. 점심시간까지 기다릴게. 아니, 무슨 일이길래 기다리기까지 한다는 거야? 그녀는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남편의 기세를 보아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찾아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받은 만큼 꼭 돌려주겠다고 마음먹고 남편과 시누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당신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 그래, 그랬어. 안타깝네. 시누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지금 그 반응 뭐예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다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저희 아빠도 아니니까요. 시누이는 기가 막힌 듯 소리쳤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다. 오빠, 너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남편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뇌졸중 때문에 중풍이 오셨어. 그래서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드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신이 좀 해줬으면 해.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어머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남의 자식인 내가 그걸 왜 해? 시누이가 서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서운하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도와야죠. 저는 출가회인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자주 와서 도울게요. 그러니 언니가 좀... 그녀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아가씨, 이럴 때만 출가회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굴 도와요? 아버님은 아가씨 부모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위암일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며. 당신이 그때 자기가 번 돈에서 병원비 한 푼도 보탤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나한테 돈도 아니고 병간호를 하라고? 싫어.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걸 왜 시켜?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지 그땐 몰랐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 꼭 이렇게 해야겠어? 내 속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자기는 내 속이 어떤지 관심이나 있었어? 아무튼 나는 남의 부모 병간호할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돌아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셨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니까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세요. 전화를 끊고 퇴근해 집에 갔더니 짐 가방이 하나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짐 가방은 황당하게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네 짐 싸놨어. 군소리 하지 말고 그거 들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내 식구는 내가 챙길 테니까. 그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지금 아버님 병간호하기 싫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너야말로 그렇게 시아버지 병간호가 하기 싫으니? 당연히 싫죠. 만약에 아가씨가 아가씨 시아버지 씻기고 수발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는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폭발해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요즘 아주 되바라져서는 심히 무서운 줄을 몰라. 내가 오늘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말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와 그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들어와서 싸움을 말리면서야 겨우 싸움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딸아이가 저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여태 참았던 것이 아닌데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마침내 꺼내기로요. 그녀는 이혼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병간호하기 싫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니? 남편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이야말로 처지 바뀌니까 어때? 그러게 애당초 잘하지. 이건 뿌린 대로 걷는 거야.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 말 잘했다. 얘가 니네 식구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거잖아.
니네 부모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저는 뭐 상처 없을까요? 그러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다면 제가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강요할 일이었나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라서요? 이 사람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아빠 노릇도 안 하는데 왜 저만 다 해야 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싸준 짐 가방을 들고 그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뭐라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속상해 하셨고, 괜히 자기들이 결혼을 반대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나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어도 남편과 그 집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를 만들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녀는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딸은 어른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싸울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나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린 딸보다도 못한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합의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진흙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이혼 역시 간절했으니까요. 끝도 없이 소명하고 증명하며 그녀는 결혼 기간 동안 받았던 서러움과 부당함을 보상받았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통해 위자료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정말 신이 나서 살았습니다. 마치 앞에 놓여 있던 커다란 바위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녀와 달리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업을 하랴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랴 지쳐갔고 딸을 핑계 삼아 그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우리 딸 생각해서 당신이 나 한 번만 봐주라. 유민이도 아버지 때문에 지 신랑이랑 싸우고 이혼할 지경이야.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다고 하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응?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빠져나온 지옥인데 다시 내 발로 들어가겠어?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야? 나 우리 하은이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딸 핑계대지 말고 자기 식구 자기가 알아서 챙겨.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녀는 그렇게 남편에게 매몰차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사정이 어떤지는 대충 알았지만 이제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있는데 어른 셋이 시아버지 한 분을 감당 못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의 이해까지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어느덧 딸이 커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잘하며 과학고에 합격한 것을 보면 참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녀는 이혼 후 좋은 계기로 이직도 하여 높은 연봉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딸을 키울 수 있었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이제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결국 사업이 힘들어져 다른 회사의 사업을 넘겼고
여전히 자기들 식구 뒤치다꺼리를 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건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박소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한 소영 씨가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